중국은 이미 단둥에 파견한 제48 합성여단뿐만 아니라 제202 합성여단, 제78 포병여단도 단둥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또 랴오닝성에 주둔한 제79 집단군은 아예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12개 여단이 북한 개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내몽골린들로 구성된 의용군들도 단둥에 배치되기 시작했죠.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게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아침, 북부정부의 전차 엔진 소리가 고요한 들판을 진동시키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북부정부의 부사령관 수정루였죠. 그는 굳은 얼굴로 군사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줄지어 서 있던 참모들과 여단장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휘소 안의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고 장교들의 손엔 이미 평양으로 향하는 작전 계획서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정루 부사령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전장 너머를 응시하며 다시 외쳤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라고. 150년 전 중국이 잃어버린 그 바다를 다시 찾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중국군은 빠르게 평양으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조만간 중국군이 북한 내로 들이닥칠 것을 예상했던 대한민국의 군부는 매우 염려스러워했습니다. 북한군과의 전쟁이 아닌 중국군과의 전쟁을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2015년 이후 대한민국 국군은 내부적으로 한반도 최대 위협을 북한군이 아닌 중국의 북부전구로 겨냥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버렸고 북한은 핵만 없으면 하루 안에 모든 재래식 전력이 없어지기에 이러한 방향성은 어쩌면 당연했죠. 중국군에는 5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서부전구, 중부전구, 남부전구, 동부전구, 그리고 한반도와 러시아를 견제하는 북부전구까지. 과거의 선양군구 전체 권역과 베이징군구, 진안군구의 일부를 편입해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최정예 부대라고 뽑히는 부대들이 전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한정반도 지역의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중국 북부전구는 3개 집단군으로 병력만 최대 20만 명 규모의 대규모 부대였습니다. 제78 집단군, 제79 집단군, 제80 집단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특히나 제80 집단군의 경우에는 기계화 집단군으로서 3개의 기계화 보병여단, 1개의 기갑사단, 1개의 포병여단, 1개의 방공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군은 중국군 전체가 아니라 이 북부전구 하나와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라면 국군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는지 2018년부터 중국 북부전구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북부전구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을 마친 상태로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북부전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교리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죠. 교육사령부에서 내린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북부전구가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은 99%이고 개입하면 한국도 전면전에 각오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 가능성 99%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할 만한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동맹국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단지 이용을 할 일종의 종속국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국제정치의 강대국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중국은 유독 북한을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국력도 별로 없고 중국이 지원을 끊으면 바로 멸망할 나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시설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굉장히 신경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 내 핵시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내 핵시설의 정보들을 전부 최신화했죠. 중국이 북한을 종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중동맹만 봐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북중동맹은 상호간의 이득을 위해 체결된 동맹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에 더 가깝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150여 년 전에 잃은 동해를 다시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그마하게 동해 접해만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전략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회유했습니다. 회유 최고로는 남포항에 북한군을 위한 무기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무기들은 모두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먼지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로동맹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이상해지고 심지어 대처까지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신들 덕분인데 대척하니 속으로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상황이 중국에 좋게 흘러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쿠데타를 지원해 주었는데 김여정의 쿠데타가 실패했으니 전망도 더더욱 안 좋게 될 것이 뻔했죠. 이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의 호위사령부가 중국인 기업인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재산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뒤집을 수를 놓게 됩니다.
한편 국군의 상황도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휴전선 모든 지역에서 정보 수집 작전들이 평시보다 두세 배가 되었고 수집된 정보들은 발빠르게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군이 정보, 정찰, 경계 자산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정보를 미국에 의존 중이긴 합니다만 그린파인 레이더나 글로벌 호크 도입 등 각종 정찰기 기종 도입과 인공위성 등 각종 정보, 정찰 자산 관련 사업 확대,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정찰 능력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전투가 발생하면 가장 격전지가 될 북한 GP의 상황도 모두 파악한 데 성공했죠. 북한 GP가 지하화되어 있고 또 지상에 있는 GP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GP가 약한지 또 얼마나 병력이 있는지도 파악했죠. 육군 제7군단이 휴전선 북쪽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공군은 전투기 등의 공군기들을 더 많이 띄어 DMZ-30에 배치하곤 했습니다. 해군도 서해에서 중국 함대를 견제하기 위한 기동훈련을 시작했죠. 이곳 백령도에서도 정찰작전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백령도에서 진행되는 정찰작전은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2023년에 드론 무인기 작전 전담부대로 6해공 해병대로 구성된 합동 전투부대였습니다. 이 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정찰 드론만 100기가 넘으며 현재는 자폭 드론과 스텔스 드론도 확보하며 그 세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정찰 드론 한 대를 통하여 북한 황해도 상황을 자세히 보았죠. 물론 정찰 드론의 상태가 별로였는지 정찰 드론 한 대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운용할 때도 쉬는 주기를 적절하게 정해서 쉬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많은 장비들을 다 정찰 작전에 투입되어 버리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요. 한편 대한민국 공군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아예 RQ-4B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4기를 북한령의 인근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RQ-4B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가 무서운 점이 공중에 36시간 동안 떠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인공위성과 연계하여 아주 넓은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정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km 수준의 작전 고도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 때나 원하는 장소를 정찰하기 어렵고 그 탓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정찰하기 어려운 인공위성의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한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죠. 이 덕분에 국군은 북한군의 상황, 중국군의 이동 방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군 장성 일부는 중국군과 전투에도 이길 수 있겠다는 만연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정보 수집 작전을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찰기인 RC-135V 리벳 조인트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국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비행하며 정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RC-135V 리벳 조인트 미국 정찰기와 같은 곳에서 이륙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추적기 RC-135S 코브라볼 한 대가 동해로 들어와서 정찰 비행을 하기도 했죠. 코브라볼은 정찰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본 규슈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코브라볼의 경우에는 전세계 3대밖에 없는 특수 정찰기인데요.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포착하고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 지점을 추적할 수 있는 특수 정찰기입니다. 그 외에도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고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미해군 탄도탐 추적함 하워드 O 로렌젠도 일본 요코스카에서 출항해서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 동해에서 작전 중이었죠. 한미 군사당국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이러한 자신감과는 다르게 국내 사정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 시설이 마비되고 있었거든요.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수일에 걸쳐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외교부, 코레일 등 국내 주요 기관들에도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이런 사이버 공격을 당하며 각종 레이더, 통신망이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국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어 대규모 은행 거래 정지가 발생했고요. 주요 통신 네트워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트래픽 변화가 크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주요 사이트의 트래픽이 17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100%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접속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미 공공기관들은 접속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려고 했으나 사이버전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전쟁 분위기로 치닫고 있었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세계 주요 나라는 한국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영국은 한반도 내 군사적 위기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으니 영국 시민들이 상업적 옵션이 남아있을 때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 국무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곧 철수하라는 말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었죠. 한국 외교부는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정부들을 설득시키고 외국인들이 철수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통하진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한국 내 군사적 위기가 커질 가능성이 크니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하였고 일부 관광객들을 직접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한국을 떠나려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증권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북한이 저러는 것이 한두 번인가라는 심정으로 심드렁해하고 있었습니다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중국 대사관에서는 연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기밀 문서와 컴퓨터를 파쇄, 소각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대사관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은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미국 간의 한 라인을 개설하기를 요구하고 있었죠. 한국 자신의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무슨 연유에서 그러는지 한 라인 개설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있는데 뭐하러 한 라인을 개설하냐면서 말이죠. 한편 국회의사당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의회총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당장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코앞인 상황에서 전쟁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몇몇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황급히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미 한국을 떠난 국회의원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가관이었죠. 한편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아수라장이었던 국회의사당은 다소 진정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펜타곤에서도 상당히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군이 북한 내에 개입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니까요. 다만 미국이 어디까지 대응할지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곤 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중국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핵보유국이고 중국과 전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잃는 배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이 북한 내로 개입을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막아볼 테니 북진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없으면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한국에서 자국민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만 한국의 미국인들이 철수 작전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가중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철수 작전에 대해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철수 작전을 수행하지 않기로 하죠. 여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게 한 가지 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부터 계속 요구하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또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안보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으니 그것을 기회로 삼고 미국의 국익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죠. 거래에 능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일종의 앵커링 효과를 노린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한쪽이 먼저 제시한 수치 등이 항구에 정박한 배의 닷처럼 기준점이 되어 그 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정말로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질질 끌고 있었죠. 무턱대고 핵무장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미국도 바보가 아닌지라 진짜 전쟁이 날 것을 염려해 전쟁 억제를 위해 일본에 주둔 중인 주일미군을 조금씩 증강하기 시작했고요. 사전 배치 전단을 감에 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전 배치 전단은 유사시 분쟁 지역에 다량의 무기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사전 배치 전단은 병력이 없어 군용물자를 지닌 수송선단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재빨리 군용물자를 하역하고 수송기를 타고 온 미군 병사들이 장비를 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전 배치 전단은 대서양, 인도양, 서태평양 세 곳에 있는데요. 서태평양에 배치된 사전 배치 전단은 괌에 배치되었고요. 인도양에 있는 사전 배치 전단은 호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부대당 4만 톤에서 6만 톤급 수송선 다여섯 척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수송선 한 척당 미군 한 개 여단 3,000명을 무장시킬 약 700여 대의 각종 군용 차량과 1개월 전쟁 물자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운용 인원은 민간인 29명과 군인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 부대를 한국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 만약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인 7함대와 3함대, 5함대가 동북아시아로 향하게 되었죠. 한국의 상황은 그리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명환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생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이러한 대책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여당 내 계파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쟁에만 집중하여 민생은 뒷전이라는 이미지가 박힌 상황이었죠. 특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당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외교도 못하고 호구라는 이미지가 박힌 이명환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더욱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명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이 시기쯤에는 이명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20% 후반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직전인 상황에서 적을 죽이기 전에 아군이 아군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를 하고 국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댓글 부대를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마오당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댓글 부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의 여론을 조작하여 해당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곤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도 이 대상이기도 했죠.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량사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마오당의 규모는 많게는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온라인 호위무사라는 별명까지 있었죠. 정치적 선전에 동원되거나 자국에 대한 불리한 소식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자발적인 댓글 부대인 쯔가노까지 등장했습니다. 국가정보는 이러한 우마오당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확인하면 최근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의 우월주의 강조, 젠더 갈등 조장, 정치, 지역 갈등 조장 등의 내용을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홍보업체들은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하여 한국의 여론을 조작했죠. 이 업체들만 해도 216곳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우마오당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 조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마오당의 10명 규모의 어떤 팀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짜 계정 5천여 개를 만들어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 미국인으로 위장하여 한국과 미국 정치 여론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들이 영악스러운 것이 평범한 계정처럼 보이게 하려고 패션, 반려동물 등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죠. 근데 그 수가 4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여론 조작에 들어가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치 갈등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국론이 더더욱 분열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을 하여도 한국군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론 자체가 상당히 위협이었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큰 약점이기도 했는데요. 권력 자체가 일부 소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이 결국 중국과의 전쟁을 주저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이 비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땐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정치 스타일이 모두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거기다가 한때 별명이 불도저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었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론은 조금씩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반중 정서가 커지고 급기야 혐중 정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국 정치계도 혼란스러웠으나 이런 결연한 의지는 곧 이명환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내각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이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모두 찬성 의견으로 바뀌게 되었죠.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결의안을 내며 이명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야당 일부 의원들이 비난을 하긴 했지만 걸림돌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모습에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론 조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통령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명환 대통령에게 먹히진 않았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의 큰 비판거리였던 불통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는 큰 이점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봐야 3-4%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30%대는 그 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 내에서 열렸던 김정은의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곽창식 상장은 김여정의 측근들을 수청해 나가며 권력을 더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장례식의 끝이 나자마자 한반도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압록강 철교와 신압록강 철교에서 중국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 주둔 중인 부대는 북한 제8군단이었는데요. 북한 제8군단의 한 개 여단이 신의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의주는 중요한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제8군단은 중국군이 갑자기 압록강 철교에 나타난 것에 대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몇 명은 철교 위에 올라가 이러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죠. 북한 제8군단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증가초소에 병력을 투입하는 지시를 하고 경계 병력을 늘리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급하게 명령이 내려지면서 철교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이들이 장애물을 설치한다고 한들 얼마나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은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중국군은 빠르게 압록강 철교를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북한군이 경계 병력을 황급히 투입하려는 그때 중국군의 무전기에서 무전 하나가 오게 됩니다. 강을 도하라는 지시였죠.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